지금도 에그 템페라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무익했던 숨바꼭질이 떠오르곤 한다. 고독한 관리인들이 밤마다 청소하는 조용한 복도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연필로 15m에 걸쳐 벽에다 그려놓은 화살표를 따라가며 지금이야말로 리스번 자매들에게 그네들의 고민이 뭔지 물어봐야 할 때라고 되뇌곤 한다.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소설 처녀들 자살하다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5자매가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그 죽음을 복귀합니다. 있어야 할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어쩌면 가장 큰 용기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작년 문학과 사회 가을호에 소개된 허연 시인의 짐승들이 젖어 있다입니다. 짐승들이 젖어 있다. 공유지의 비극. 허연. 지금 이 지하철역의 짐승들은 모두 젖어 있다. 우산을 반바퀴쯤 돌리다 세우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바닥에 탁탁 치거나 소심한 저항을 하지만 쉽게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 늦은 밤 여기서 만난 소심한 짐승들에게 하루를 묻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애환이나 아쉬움 같은 것도 묻지 않는다. 역시 예의다. 다행히 발전기가 끝나가는 태양역의 어느 날 지하철역에 젖은 짐승들이 가득하다. 젖은 짐승들은 두려운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은 짐승일수록 눈으로만 말을 한다. 젖은 짐승들은 여관에서 엄두를 내지 않지만 그 짐승들에겐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는 광기가 있다. 모든 할 말을 칼집에 넣어둔 공유지 안의 여린 짐승들. 지난 장마 때도 몇은 칼을 뽑았고 몇은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 이 역에는 위험하고 여린 짐승들이 젖어 있다. 문학과 힙합의 만남으로 색다른 문학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문장의 소리의 천하대장군 말뚝 김봉현 힙합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김봉현 힙합평론가라고 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죠? 대중음악 평론가시잖아요. 아,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어떻게 부르든 난 나니까.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드디어 이제 네. 결국은 내가 발화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언급해주는 언어가 내 자신이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나의 일부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늘 춥고 고독하고 배고프고 배고프지는 않고요. 네. 네. 항상 외롭지만 꿋꿋이 저의 길을 가고 있죠. 네. 봉은 씨는 배부르고 외로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셰익스피어와 랩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좀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셰익스피어 작품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날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다 보면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랩처럼 된다. 혹은 랩처럼 읽힌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중에 그 18번째
소네트가 있어요. 그 소네트의 첫 구절들을 제가 읽자면 Should I compare thee to a summer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라임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당신을 여름날에 빗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이 여름날보다 더 사랑스럽고 뭐 평온합니다. 뭐 이러한 연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봤을 때 compare th가 lovely와 라임이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summer day가 template과 라임이 맞아떨어져요. 물론 라임이라는 게 이런 영미 문학에서 파생된 거긴 한데 네. 오늘날 랩과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전 문학을 공부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랩처럼만 하면 바로 랩 가사가 되는 운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신기해하고 뭐 이렇게 힙합과 셰익스피어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가 있거든요. 이 맥베스에서 그 마녀들이 나와서 맥베스에게 이제 유혹하는 뭐 하는 그런 감언이설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마녀들의 대사 중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블 더블 toil and trouble, fire burn and cauldron bubble이라는 구절이 진짜 있어요.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랩처럼 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뭔가 이게 벌써 들어도 감이 오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이게 이 두 구절이 뭐 완벽하게 라임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것은 인터넷을 보면은 이 구절로 실제로 비트에 얹어서 랩을 한 그런 결과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라임이 정교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텍스트 자체가 그냥 랩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운율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실제로 미국에는 힙합 셰익스피어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회사 이름을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어디서? 근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이름은 들었는데 왜 기억하냐면 네. 파리에 가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서점이 있는데 근데 힙합 셰익스피어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예, 이 회사는 그 영국의 래퍼인 아칼라라는 래퍼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 셰익스피어와 힙합의 교집합을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진행하는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 래퍼 아칼라가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하이스쿨에서 셰익스피어와 힙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을 제가 수업 영상을 봤는데 그렇죠. 공연 씨 그렇죠. 외국에 가신 적이 없잖아요. 제주도와 일본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유튜브로 보신 겁니까? 네, 그 홈페이지에서. 예. 홈페이지 직접? 네네. 이 아칼라는 래퍼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래퍼의 가사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한 구절을 블라인드로 보여주고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너 이거 봤는데 이거 셰익스피어 것 같아? 래퍼 랩 가사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이 대부분 못 맞춰요.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수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마치 셰익스피어는 한국의 정철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학교 수업 때 굉장히 여러 고어들이 많아서 지루하고 어렵고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셰익스피어에 흥미를 더 갖게 되었다. 이런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이 셰익스피어의 구절인가 아니면 래퍼의 가사인가 라는 것을 제가 좀 몇 개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이 최민석 DJ께서 한번 맞춰 보시죠. 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 약간 그럼 그 고등학교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번 재미로 해보세요. 네,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번입니까 이건? 네. 첫 번째로 My crown is in my heart, not on my head. 네. 이거는 셰익스피어일까요? 랩 가사일까요? My crown is in my heart. Not on my head. Not on my head. 이거 뭐 리어 왕 이런 거 아닌가요? 리어 왕이나 맥베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헨리 4세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네, 셰익스피어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러면 Be a king, seek not. Why be a king when you can be a god? 이건 딱 들으니까 랩이네. 왜죠? Be a king, be a god 뭐 이렇게 딱 맞추는 거 보니까 대박. 랩인데. 이것은 에미넴의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쓸 리가 없어. 대박.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기억이 흐트러지는데? 이것은 에미넴의 랩까지라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었고요. 예. 그리고 비어였습니까? 베어였습니까? 비어, be a king. 그러니까 네. B-E-R? 아니요, be AR? king. 네, be 왕이 되라고라는 뜻의 be a king. be a 네네. king.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be a king이었구나. 네네. 예. 아무튼. 맥주왕. 그래서 들을 때 네. 비어킹인가 맥주왕인가? 뭐 독일 얘기인가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I never sleep. Sleep is the cousin of death. 섹스피어입니다. 나스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가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역시 여기서 걸리시네요. 하나 틀렸구나. 네, 난 절대 잠들지 않아. 죽음은 잠의 사촌이니까.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Let's talk of graves of worms and epitaphs. 이건 모르겠네요.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2세. 예, 그러니까 일종의 대사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운율적으로 좀 그렇고 뭔가 이 심오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왕이나 죽음에 대해 말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묘하게 이제 닮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래퍼들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어 왕이 고민하고 뭐 왕자가 자살하고 뭐 이런 실제 상황인데 래퍼들은 자신을 극적으로 포장하고 느와르적으로 꾸미려다 보니까 이런 실제로 왕도 아닌데도 왕관, 죽음 이런 얘기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 구분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듣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랩 가사에서 셰익스피어 문장의 데자뷰가 느껴지네요. 네네. 또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네네. 로미오와 줄리엣 1967년도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 희곡집을 보면 그 대사들이 네. 요즘 작가들은 절대 쓸 수 없는 네. 정말 오글거리는 대사들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힙합 가사는 되게 직설적이기도 하잖아요. 시적이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뭐 16세기 뭐 그때쯤이니까 요즘 작가의 글을 이렇게 놔두면 명백히 다를 거예요. 네네. 네, 옛날 거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셰익스피어는 힙합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되고 있군요. 네네. 예.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를 보면은 I will teach you how to flow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랩에 박아놓으면 그냥 랩 가사예요. 왜냐하면 이 플로우가 랩의 플로우를 뜻해서 내가 너한테 랩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게. 잘 봐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뭐 묘한 공통점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가 실제로도 지금 힙합 공연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명동예술극장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상영했는데요. 이것을 랩과 비트박스를 넣어서 재해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겠네요. 실제로 보면. 제가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2013년 올해 여름에 대전 시민축제에서는 오셀로 리믹스라고 제목부터 오델로? 오델로 리믹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가 배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큐 브라더스라는 그 미국의 래퍼 그룹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오셀로를 재해석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뭐 셰익스피어는 아주 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마치 셰익스피어는 뭐 힙합과 결혼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시적인 뭐 그 기술과 그런 장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사면서 랩으로 재해석하기가 너무나 수월하고 흥미로웠다. 뭐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네, 2주간에 걸쳐서 셰익스피어와 힙합의 공통점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영향을 주고 셰익스피어가 영향을 받았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훨씬 전에 태어났으니까 네.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것이 힙합 사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주 동안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봐서 감사했고요. 봉현 씨 이번에 준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오늘 모신 손님은 서정성을 잃지 않는 그러나 강한 힘이 있는 시편들을 보여주고 계신 시인입니다. 최승철 시인님 작가의 방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 최승철 시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인은 1970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을 했고요. 2002년 작가 세계를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문해진흥기금 신진작가 창작 지원금을 받았고 시집 가블시티가 작년에 출판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된 게 이제 예. 작년 12년에 그 대산 창작기금 또 받았고요. 그래서 많이 받으셨네요. 여기서. 예,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가블시티는 최승철 시인이 등단한 후 10년 만에 펴낸 첫 시집인데요. 시집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이게 이 질문이 이제 계속 그 매번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질문들이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요즘에 그런 질문들 뭐 밥 먹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 질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러니까 첫 시집이라는 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늘 묻고 대답을 하는데 좀 간단히 얘기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점이죠. 시집 준비하는 10년 동안 또 어떤 일 하시면서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10년 동안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2005년, 2008년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시집이 이제 막 나오려고까지 구두 계약까지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2008년 같은 경우 미국 서브프라이즘 그런 위기 같은 경우 오면서 출판사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그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번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시집을 묶어서 이제 그 투고를 하거나 시집 분량을 묶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 정리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를 거의 뭐 한 권 정도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집 발표장만 한 100편 되니까 예. 그 기간 10년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이면 뭐 이제 직장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회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떻게 그 시집 분량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버리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도해야 되겠다는 그러면서 또 시에 대한 어떤 질문,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시란 무엇인가? 시는 왜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게 있어야겠구나. 이게 시가 있어야 될 지점이다.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요번에 담지 않은 그 시들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책으로 또 발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획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발표하거나 잡지들에서 따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한참 뒤에 이제 묶어가지고 출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10년 동안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얻었던 건 아마도 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얻었고 그 앞에 있는 시집들은 훗날 발표도 또는 뭐 시집으로 묶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들죠. 네, 독자로서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갑과 을에 대한 신조어 혹은 패러디가 많은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시집 제목이면서도 표제작인 가블시티, 이 연작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을 정할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쯤에는 이 갑과 을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걸 추천했을 때 사실은 선뜻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13년에서 갑과 을이라고 하면 굉장히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11년만 해도 이건 계약서에서나 있는 단어들이어가지고 선뜻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의 갑과 을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갑과 을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갑과 을이란 갑으로부터의 소외나 을로부터의 소외. 그러니까 그게 내 자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자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그 객관화해서 할 수 있는 말이 갑과 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불시티가 제가 이제 거부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는데, 어떤 한 부분만 이 시집에서 표시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독이나 외로움, 소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갑과 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회피를 했는데 다들 이게 좋다고 자꾸 이제 옆에서 푸시를 하니까 아 이게 좋은가? 그리고 이제 길게 제목을 적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독을 이기는 방법 뭐 이런 제목을 생각을 했었는데 촌스럽다고 하고 안 맞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불시티가 한자인 갑과 을, 그리고 시티라는 영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물론 이제 독자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한문 갑과 을, 그다음 시티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그걸로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한 건 이제 시인 본인께서 정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두어 세 개의 대안이 있었는데 그냥 가불시티가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았어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그 제목으로는 을의 망치는 무겁다 뭐 이런, 을의 망치는 무겁다 이런 걸로도 좀 했는데 과격하다고 또 그러면서 가불시티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다 쪽으로 갔어요. 둘 다 좋긴 한데 그 을의 망치는 무겁다는 좀 제목 길긴 해도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적이라서 그것도 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혹시 이 표제작 정하실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나요? 이 표제작을 정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가불시티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두 편인데요. 그렇죠. 1편과 2편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전체 시집으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연작으로 1, 2, 3, 4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들을 투표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시집 제목도 저는 누가 정해주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집을 낼 때의 어떤 방식들이 저하고는 되게 낯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 배치 같은 것도 제가 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사실은 좀 경악을 했고, 네. 그러니까 해설자도 내가 구해야 되고 순서도 내가 정해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에 맞는 시들을 따로 또 선별을 해서 이거를 또 재배치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모두 출판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원래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편집은 자기가 다 하는구나. 그래서 뒤에 이제 발문이나 이런 표사라고 하는 게 써주는 이런 것도 제가 다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네.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표사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출판 관계자분들에게 그냥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시인들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또는 뭐 많이 만나 뵀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거를 부탁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사실은 출판사에 좀 많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해설하고 뒤에 이제 표사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좀 아는 인맥을 동원했고요. 대부분은 제가 다 이제 뭐 서문도 제가 다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사실에 사실은 제일 놀라웠죠. 그러면 이 출판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출판사들도 보통 이제 한국 시를 내는 출판사는 그런 풍토인 건가요? 예, 시집 편집은 시인이 이제 대부분 다 해서 완료 상태에서 이제 투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정하고 페이지 뭐 하고 해설자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출판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시인이 대부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공업처럼 한 땀 한 땀 내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제가 시인이라면 제가 다 하는 걸 더 선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사실은 제가 시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여쭤봤고요. 혹시 시를 쓰실 때 자신만의 버릇이나 뭐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그거를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이제 시집 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많이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권, 많게는 한 5, 60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한 100권 정도는 읽거든요. 1년에. 100권을 그러니까. 읽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다른 시인들하고 좀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좌표 개념을 많이 도입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걸 썼으면 그 영역은 그 사람 거니까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A이자 어떻게 보면 나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좌표 개념을 가지고
윗세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다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 어떤 시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성 같은 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 정했었는데 누가 이미 이거를 더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서정성이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서정성을 더 잘 쓰는 시인들이 많아져 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길을 다른 길로 바꿔줘야 되죠. 또는 그 서정성을 다른 방식으로 우려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집을 많이 읽어야 되는 기본적인 게 이제 예전에는 시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읽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시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시인들하고 겹치지 않거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이런 선행 작업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을 읽다 보면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그 시집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얻는 게 사실은 좋은 바다를 가면 바다다 하고 끝나는 반면 바다에 관한 시를 읽다 보면 어떤 영감 같은 게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티브 제공들 대부분 다 시집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런 습관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러는데요. 술 먹은 날도 웬만하면 자기 전에 시를 한 2-3편 꼭 읽고 자요. 그리고 술 안 먹은 날 같은 경우는 한 2-30분 누워서 책을 읽다가 이제 자고 또 눈 뜨면 바로 대부분 시집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30분, 자고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꼭 시집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날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더 독창적인 또는 뭐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올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버릇이자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중에 출판되는 거의 웬만한 시집은 한 번쯤은 다 보신다고 봐야겠네요. 예, 웬만하면 저는 이제 다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잘 안 봤던 시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찾아서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라는 장르가 쓰다 보면 내용이랑 어울리는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즘 생각 중이신 시적인 방식이랄까? 뭐 시적인 고민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시집 같은 경우는 비금을 통해서 이제 대립이나 대응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들의 충돌이나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어떤 정반합처럼 이렇게 변증법적인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이미지를 가지고 그 진술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하면 부러진다, 갈대꽃이 폈다. 그러니까 부러지는 것과 핀다라는 이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이나 파장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서 그 알레고리나 이미지의 파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1권에서는 했다면 2권에서는 이제 그 유머 같은 게 좀 들어가면서 삶의 어떤 희비극 같은 걸 담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담론도 담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시대에 대한 그 발화를 좀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발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불타는 금요일처럼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불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탄다와 금요일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탄다와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 때 파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집을 통해서 이제 첫 시집엔 그걸 시도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유머나 정보 이미지를 가지고 제 감정이나 어떤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고민 중이죠. 네. 시집을 읽어본 독자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가블시티의 발화에는 굉장히 강한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집 엮으시면서 뭐 사회적인 현상이나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주로 착안하셨던 대상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인들은 뭐 드라마나 영화 또는 이 사회 현상 이런 거를 보고 착안을 하는 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집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들, 문장들, 단어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돌을 던진다, 꽃이 핀다.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포물선. 저는 이제 던진다, 돌을 던진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돌이 날아가서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거는 낙하, 추락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것이 생성되어지고 올라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단어들, 문장들,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기표, 기의라고 얘기하는 요것들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파장을 일으키고 울림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됐죠. 네, 그러면 혹시 시가 맨날 잘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시를 읽고 그러더라도 혹시 시가 잘 안 써지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시는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집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양자역학에 관해서 이제 많이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인슈타인 이론이 가지고 있던 시간성 개념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지고 새로운 어떤 이론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양자역학인데 이게 영국에서 물리학자들은 이미 80년대에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되어서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시인이 물리학을 볼 때 공식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학을 배웠던 것처럼 뭐 공식을 외우거나 그러지 않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풀어진 어떤 산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쳐다보게 되면서 새로운 과학 이론, 물리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까지는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진다고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끊어져서 간다라는 이론이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론을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나 세계관이나 틀을 깰 수 있는 생각을 접하면 당연히 새로운 시를 쓸 수 있고 뭐 슬럼프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집 말고는 뭐 이론서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그것들을 많이 쳐다보게 되는 생각이죠. 문장의 소리에 많은 시인들이 출연하셨는데 양자역학에서 시적 영감을 받는 분은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 시적 세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반갑고 또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혹시 시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요? 제가 예전에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도달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런 구절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잠언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도달하고 싶은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에 관한 정신에 관한 어떤 것들을 잠언 같은 것들의 깨달음이 내 시집 속에 또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저희가 오늘 녹음하러 오셨을 때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시를 한 편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예.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가 됐든 가벌시티니까 가벌시티 1을 낭송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가벌시티의 표제작 가벌시티 1 최승철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쿵우를 배웠다. 을은 한강덕에서 다이빙을 배우고 싶었다. 난 남자니까 치부를 건드렸다. 갑은 부엌칼을 흉기로 간주했다. 을이 저기 간다. 을은 사람이 좋았다. 쥐의 백혈구 수치에 관한 실험을 했다. 갑은 축구공으로 유리창을 깼다. 을은 벌써 3번이나 약속을 깼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갑은 종전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달러와 약세의 전망으로 금 가격은 상승했다. 미술 심리 치료 학원에 갔다. 불을 지르고 싶었다. 그림을 그렸다. 칭찬을 받았다. 곰 인형은 정말 위험한 눈동자를 갖고 있구나. 인간의 소외는 노동의 소외에서 비롯된다. 빗방울 소리에 더 자유로워졌다. 이것은 방이 아니다. 톱상어는 인류에게 칼에 관한 착상을 제공했다. 문명은 18세기 프랑스의 궁정 예의 범절을 의미했다. 그림자를 닮았잖니. 을은 김치를 먹었다. 갑은 팥빙수를 좋아해. 이 세상 소풍은 재미있니? 소득이 낮은 근로자 B씨, 은퇴한 사업가 C씨, 사무직 근로자 D씨, 편의점 알바생 A씨, 이들은 모두 고시원에 산다. 을은 소통한다. 그러므로 망치는 무겁다. 예.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을의 망치는 무겁다가
나왔던 거군요. 예. 예. 가불시티가 사회성도 강하고 저는 듣기로는 그 시인의 유머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최승철 작가님의 이 힘 있는 시를 자주 보고 싶어지는데요. 작가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2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대산 창작기금 받으면서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발표작으로 50편을 준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발표작 50편을 새로 써서 이제 1권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준비를 서너 달 이상 했고 지금은 다시 퇴고를 좀 1년 가까이 했는데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첫 시집 같은 경우는 오기원 시인이나 김수영 시인, 김춘우 시인들이 얘기하는 무의미 시의 어떤 그 간극에 관한 거였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수영 시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의미를 이루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힘이 있는 작품이 나온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 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정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완벽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하고 다시 마주치는 어떤 것들의 시행을 탐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불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도와주지 않는 시행과 시행.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뭐 새롭게 뭘 한 게 아니고 원래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시행은 원래 서로 도와주지 않는 시행들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와 다른 이미지가 만났을 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시집이나 세 번째 시집은 이쪽으로 조금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나 뭐 삶에 있어서 이 희비극들이 교차하면서 가지고 가는 정보 이미지들과의 어떤 불협하는 그런 것들을 탐구한다고 해야겠죠. 아직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에 없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최승철 시인에게 시란 어떤 건가요? 시는 본질이자 정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인들이 이제 시는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인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그 대답에 대한 이게 바뀔 거예요. 저도 바뀌고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어떤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신의 기록이자 어떤 본질의 기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고지식하다.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만큼은 좀 고지식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열정이자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다른 시인들하고 뭐 난투극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난투극을 벌이신다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찰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한데 뭐 그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다 거쳐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정신이고 본질이다. 그거에 대한 기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시인이고 그게 시인의 자세고 그런 것들 이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네. 마침 최승철 시인께서 문장의 소리에 나오시면서 저희에게 책 선물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시는 정신이다. 늘 건강하시길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항상 이 말씀 새겨 듣겠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먼 곳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기 환자가 주변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건강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